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이 3조 8천억 원을 넘습니다. 제주도가 편성한 이 예산안을 현재 도의회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안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와 도의회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선심성 논란에서부터 특정 인사 개입설 등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싼 논란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김정학 제주도 정책기획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좌광일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내년 예산 규모가 3조 8,200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6% 늘었습니다. 도민들이 낸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데 김정학 기획관님, 먼저 내년 예산안을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내년도 제주도의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약 한 2,369억 원이 증가한 총 3조 8,194억 원 규모입니다. 이 도정 목표인 그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어떤 그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서 어떤 도민 중심 그리고 문화 융성, 안전 예산 이러한 부분에 큰 확충을 두고 중심을 두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토목이라든지 건축 예산을 좀 줄이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런 문화 분야의 재정의 3% 배정이라든지 안전 예산 부분에 많은 부분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년도 예산 편성은 종전의 그 행정 중심의 이런 부분에서 탈피를 해서 부서별로 도민이라든지 기관단체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특히 그 도민 대상으로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32분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정을 했고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 우선 그 대중교통 개선이라든지 주차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로는 그 공공질서라든지 안전 분야 그리고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도민들로부터 그 의견을 듣고 이런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해서 재정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약을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토목 건축 관련된 예산은 줄이고 문화예산 3%로 늘리고 안전예산도 확충하고 이런 쪽에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태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제주도 예산안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세출 예산 그 재원을 어떻게 이제 배분할 것인가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인데 저는 그 원희룡 도정이 그 내년도 정책 패러다임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지고 또한 이 호불 여부는 그 기능 이 평가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능별로 이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이 12개 부자 구성비를 그 전국 시도 평균과 비교해 봐서 보면 그 농림해양서 부자는 한 12.4%로 전국 그 평균보다 한 5.6%가 높고 반면에 그 사회복지 분야는 한 19.1%로 전국 24.5%보다 한 5.4%가 감소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취약계층 지원과 자활 예산만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세출 예산에 대한 그 효율성 분석이 있는데 이것은 그 정책 사업 지표를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5년간 우리 제주도의 그 평균 비율은 76.8%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도는 정책 사업 비율이 한 77.5%로 전년도 대비 한 0.6%가 다소 증가하고 있어서 예산 집행 효율성이 좀 높여가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지어집니다. 참고적으로 그 전국 자치단체 이제 평균 비율은 한 80.5%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이 예산 집행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제고돼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림해양 관련 예산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이 사회복지 예산은 좀 낮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토론을 하겠고 김동욱 교수께서는 좀 그 총론적으로 이번 제주도 예산안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아마 지난달 11일에
아마 제주도에서 도의회 제출을 그 예산 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들 하시는 것 같지만 예년도에 비해서 6.6% 증가한 3조 8,190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중앙정부의 12월 2일 날 확정된 그 예산안 소위 말해서 5.7% 증가율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개수조정 이제 마지막 예산 심의가 끝나면 아마 예년도에 비례하면 한 500억 이상이 아마 삭감이 되면서 예산이 좀 조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아마 6%의 예산 증가율이 돼 있어서 저희도 재정이 아주 소위 세입 예산이 훨씬 예전같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좋아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봐도 아마 민선 6기의 그 원희룡 지사가 추구하고 있는 자연, 사람, 문화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기는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할 때 세출 예산에 13개 기능별로 분류를 하는데 그중에 문화를 우리가 3%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제로셈 같이 좀 불이익을 받는 그러니까 예산의 그 13개 기능 안에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안에 기능별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 예산 편성이 바로 전에 사실은 도의회에 있는 편성권과 또 도의회에 갖고 있는 편성권과 도의회에 갖고 있는 심의권이 충돌되면서 좀 껄끄러운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민선 6기가 추구하는 예산 방향이 되더라도 그 안에는 또 다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요. 또 그 문화를 또 많이 증액시킨 그 안에서도 또 빈익부, 부익분이라는 또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항상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예산은 아무래도 풀지 못하는 것은 예산은 아무래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 중립적이지도 못하는 것이 예산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세상에서 모든 존재하는 예산이 잘 짜졌다고 하는 예산이 없거든요. 항상 불만이 있고 또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면서 또 마지막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면서 또 차선의 예산안을 만드는 것이 아마 예산의 그 참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뭔가 이번 첫 기회는 방향성을 맞는데 또 그 안에 또 고려할 점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 어쨌든 그 재정 규모가 늘어나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다만 이 문화 분야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키다 보니까 다른 쪽 분야의 예산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은 좀 형평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좌광일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새 예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와 그 안전 분야 예산이 이렇게 대폭 늘었다는 점에서 그 원희룡 도정이 강조하고 있는 그 문화 융성 그리고 최근에 그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진 안전에 대한 이렇게 그 예산 편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선심성 논란을 이렇게 계속 빚어왔던 이렇게 민간 이전 경비가 전임 도정 때보다 이렇게 오히려 늘어났고, 요게 구체적인 그 사업 계획이 없는 풀 사업비도 여전히 곳곳에 이제 편성이 됐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리고 그 한중 FTA 등 시장 개방화로 인해서 그 막대한 이제 그 피해가 예상되는 그 농림해양수산 분야 그 예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중이 오히려 이렇게 감소했고 복지 예산 또한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네 분 말씀을 좀 쭉 들어봤는데 일단 내년도 재정 규모가 늘어난 부분은 분명히 있고 하지만 이 제주도 전체 예산을 어떻게 골고루 분배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부문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늘어나는 데가 있는 반면에 감소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좌광일 사무처장께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민간 이전 경비 지금 7,800억 원이 편성된 걸로 지금 도 예산안에 나와 있던데 이게 올해보다 7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아까 좌 사무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좀 선심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정학 기획관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예산은 기본적으로 그 주민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어떤 그 복리 증진이라든지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어떤 부분에 투자해야 우리 성장 잠재력을 키우느냐 이런 데 배양에 이제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제주도가 그 민간 이전 경비가 그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그런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민간 이전 경비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13.1%입니다. 근데 제주도가 한 18.6%가 돼가지고 좀 일부 좀 높은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2010년부터 그 전국 최초로 수혜자 일부 부담 원칙으로 기준 보조율 제도를 현재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 제주도에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 1차 산업 비중이 17.4%가 돼가지고 그 전국 평균이 2.6%보다 한 8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농축수산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 증가가 이런 민간 이전 경비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그 전기차 보급을 원래 500대에서 1,500대로 이제 이렇게 3배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자원센터 주민수건 사업이라든지 그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 이런 부분이 민간 이전 경비 주된 증가 요인이라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민간 이전 그 보조 사업인 경우에도 어떤 그 사업이 타당성이라든지 수혜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민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권장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우리 도에서는 그 보조 사업의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낭비성 이런 부분을 그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내년부터는 그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이제 구성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구성되고 운영되면 앞으로 보조금 제도도 투명성 있고 공정하게 이렇게 진행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고태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좀 선심성이다, 이 낭비 예산이다, 이 말하기는 좋은데 좀 객관적으로 이 평가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조금 관련 이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좀 참으로 유감스럽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아까 우리 김정학 그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좀 실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조금이 무슨 다 이렇게 뭐 다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민간 이전에 대한 보조금은 한 1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민간에 주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이제 원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 87억이 줍니다. 이 부분은. 그건 뭐냐면 민간 보조금을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전에 이렇게 막 달라든 그 사업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위탁금의 경우에는 한 183억이 늘죠. 이거는 왜 늘느냐? 이것은 이제 공공어린이집이라든지 영유아 보육 사업들이 이제 민간 위탁금으로 가기 때문에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수업계 보조금, 이게 한 103억이 좀 늡니다. 늘고 있어요. 이건 뭐 유가 보조금이 늘고 있기 때문에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자본 사업 부조도 한 540억이 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뭐 전기차 보급 사업이라든지 이런 자본적 보조 사업, FTA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농산업 이런 사업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위탁금 성격인 이제 4.3 평화원 위탁이라든지 10억,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 이 교통수단도 이게 위탁을 해서 쓰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원래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23억이 지원이 되고 있죠. 이렇게 실체를 들여다보면은 진짜 분석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뭐 막 이렇게 주는 것 같지만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도민들이 또 시민들이 이런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보조금 관리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도 어저께 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그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 50조 원이 국가보조금이 인프라 부재라든지 타당성이 없어서 국고가 새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도 보조금 지도 관리라든지 이런 그 심사,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가 좀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3년 이상 지원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 평가 후 예산에 이제 반영되는 노력도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다 보면은 보조금이 이 목적과 용도에 대한 그 검증은 무디어지고 또 이 관행과 타성으로 지원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그 나름대로 기준이라든지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자부담 비율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낭비되는 요소를 막고 선심성 논란을 일부 잠재우고 있다 이런 그 말씀이신데 어쨌든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예, 하는 그렇죠. 부분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지금 뭐 국가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뭐 지방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동욱 교수께서는 지금 항상 이 민간 보조금 문제 때문에 선심성 논란이 항상 있어왔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제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 또 그 관리 부처인 이제 안행부에서도 이제 행안부라고 이야기하죠. 행안부에서도 계속 이거에 대한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이 보통 한 지방자치단체가 평균 한 5.9%로 요즘 계속 들어왔는데 이 민간 보조금은 거의 10%, 한 9.9% 정도로 계속 증가 추세에 이른 거거든요. 아까 우리 이제 김영학 기획관님께서 다른 지방자치보다 조금 높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간 이전 경비라는 것은 한마디로 따지면 소위 말해서 관 스폰서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나 뭐 할 때 보면 스폰서들을 다 관을 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울산 같은 데 보면 대기업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스포츠 대회 때 스폰서를 해주는데 우리는 이제 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이전 경비가 이제 높은 건 사실이고요. 단지 이제 몇 년 사이, 한 2, 3년 사이에 민간 이전 경비를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 해왔었습니다. 예. 해왔는데, 또 일정한 성과를 얻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민선 6기가 출발하면서 협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협치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민간하고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을 공유하고 시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앞으로는 협치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민간 이전 경비가 계속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민간 이전 경비를 간다는 것은 주민들의 수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지도관리 감독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우리 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국고에 관련된 그 민간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하면 이제 그 수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를 시키든지 이게 원스트라이크 제도죠. 예. 한 번 부정 수급을 받으면 그다음에 안 주고요. 또 만약에 받으면 그거의 한 5배 이상을 보조금을 환수시키는 그런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민간 경상 보조라든지 그다음에 민간 행사 보조금 이런 데만 공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민간 보조금은 이제 굉장히 그 폭이 넓은데 자본 뭐 위탁으로부터 해서 뭐 7, 8개가 됩니다. 뭐 예산 예. 민간 이전.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공시 대상이 다 제외가 돼 있는데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앞으로는 볼 수 있게끔 누가 하고 어떻게 집행되고 예, 이런 형식으로 좀 투명하게 운영이 되면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민간 이전 경비가 나쁜 게 아니라 사후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이 보조금이라는 것을 보면 줄 때는 도가 갑인데 주고 난 후에는 받은 사람이 갑이 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예.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자부담을 30%가 되면 계약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사업 민간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이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 뭐 자부담률을 올리자 하는 말도 있었고요. 뭐 50% 이상 올리자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후 관리 감독을 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재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협치위원회가 이제 더 활성화되면 점점 민간 이전 경비가 많아질 텐데 이것까지 고려해서 우리 제도가 조금 앞선 면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 전산 시스템화도 돼 있는데 이거를 아까 우리 고 의원 또 말씀하셨지만 그에 담당한 인원이 감당이 안 돼요. 예. 사회단체 보조도 있지만 그 외 민간 가지면 몇백, 몇천 개의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두 명 갖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정비도 같이 좀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도가 지금 민간단체 지원하는 보조금 비율이 뭐 전국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고, 근데 하지만 이 관리 감독을 위한 제도는 상당히 좀 미비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좌광일 사무처장님께서는 지금 그동안 민간단체에서는 계속 이 선입성 논란의 핵심 예산 가운데 하나로 이 민간 보조금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번 제주도 예산을 보고 있습니까? 예, 그 민간 이전 경비가 지금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민간 보조금 사업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선심성 내지는 특혜성 소지가 있는 예산이 이렇게 다수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것입니다. 새 예산안 중에 전세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안전교육과 이렇게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8,400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버스 종사자들은 지난해와 그리고 올해에도 중국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과연 중국이란 나라가 교통 선진국이냐? 이렇게 교통 후진국에 속하거든요. 이뿐만이 아니고 화물차 운전자 안전교육 연수, 특정 단체 체육대회 지원, 에너지 절약 우수 사례 선진지 견학, 우수 중소기업 상품, 홈쇼핑 지원 예산 등 이러한 예산들이 이렇게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그 선심성 소지로 이렇게 비춰질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처럼 이렇게 특정 단체나 특정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거나 그 마을 행사 보조를 이렇게 하는 예산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자칫 이제 관리를 잘못할 경우에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총론적인 측면에서 민간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 행사에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일부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민간단체,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선심성 논란을 계속 제기하는 것 같고 연관지어서 다른 예산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예산안 보면 읍면동장 개량 사업비로 100억 원 넘는 돈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게 재량 사업비다라는 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고 한데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김정환 기획관께서 예산 편성 취지가 있을 텐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읍면동장 재량 사업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재량 사업비라는 용어보다는 예. 지역 현안 사업비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까지는 일선 현장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풀 사업비 성격으로 이러한 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사항이 있어서 이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네. 이제 제주도에 이제 태풍이 이제 여러 차례 오는데 지난번에 루사라든지 볼라벤이 왔을 적에 이런 응급복구 예산이 현장에 없어서 현장의 즉각적인 대응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읍면동장들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읍면동의 재해 응급복구 그리고 환경정비 이러한 명목으로 읍면동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지금 사용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현장 또 생활 중심의 일선 행정의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도시 지역 그리고 인구의 규모, 지역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읍면동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인 경우에는 읍은 5억, 네. 면인 경우에는 3억 원, 동인 경우에는 그런 인구라든지 이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한 2 내지 3억 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요. 요 예산은 예측하지 못한 어떤 현장의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되는 이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지역 현안, 갑자기 발생한 지역 네.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고태민 의원께서는 이 읍면동장 개량 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지역 현안 사업비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도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도하고 좀 이렇게 마찰도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사실 이 애월읍장 출신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읍면동장 재량 사업비, 재량 사업비가 무엇이냐? 이거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119란 143개 동에 119억을 편성을 했다는 거죠. 이게 환경정비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 또 행정운영 등 수시로 발생되는 거. 이거 우리가 사업별 예산제도를 쓰는데 우리가 소액을 가져가지고 어느 리에 얼마 이렇게 다 표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읍면장이 좀 포괄적인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이것을 수시로
어느 특정한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판단, 기묘하게 긴급 상황이 있을 경우 아니면 또 빠르게 이제 보수가 돼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파손이 돼서 가로등이 문제가 돼 있다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도록 이렇게 운면장이 상황 판단을 빨리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든 예산이다. 그리고 또 이게 새로운 예산이 투자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사업들을 묶어서 한 거고 또 일부 하면서 일부 운면에는 큰 운면이라든지 필요 이런 재정 수요가 많은 운면에는 예산을 좀 더 이렇게 신규로 집중이 되고 또 이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이 좀 돼 있는 데는 좋고 하는 등 해서 어떤 캠페인성 이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운면장이 어떤 뭐 재량적으로 쓰거나 뭐 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소액이기 때문에 묶어서 집행하기 좋게 이렇게 만든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에서 그건 너무 무슨 어디 좀 선심성 예산 주는 거 아니냐. 무슨 특정인이 잘 뭐 정치적으로 쓰도록 한 거 아니냐.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운면에서 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이런 예산들을 집행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소액 사업이기 때문에 운면동마다 이게 일일이 예산안을 짜면서 그 작은 세부 사업들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에 묶어가지고 운면동장 재량사업비 뭐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김동욱 교수님께서는 이 운면동장 재량사업비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뭐 이게 읍면동장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도 문제가 됐었고요. 또 도자체에서도 주민수건사업비라는 또 그 소위 말해서 이런 재량사업비들이 문제가 됐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읍면동장이 또 재량사업비도 이제 거론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재량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의 소위 말해서 어떤 예산 편성 단계에 있는 것보다는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참석하는데 단지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되는지 어떠한 거기에 있는 동네의 어떤 유지들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걱정들이 앞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기관에 조그만 쉼터 이런 뭔가 하나가 필요하다. 몇 천만짜리 아니고 뭐 한 1, 200 정도 되면 되는 건데 이걸 다시 예산 편성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이런 것이 투명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좀 확대시켜서 그 안에 일정 부분을 우리가 주민들이 결정하고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지금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있고 또 주민참여 예산 제도라고 해서 또 다시 주민들이 이제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이러다 보니 좀 문제가 있어서 서로 다른 계좌 같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조그만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뭉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이제 도의원님들이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재정사업비인데 지금 몇 개 지금 시도에서는 소위 이 재정사업비를 이제 폐지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데가 충청 남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 정도만 이제 이 폐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재량사업비도 이거 제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선심성이란 말이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행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제재를 굉장히 가하고 있거든요. 또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고 왜냐하면 이것들을 잘 운영하면 문제가 없는데 잘못 운영하는 것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게 되면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조그마한 것들은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 힘 있는 뭐 자기가 또 굉장히 좀 편향돼서 그 지우치다 보면 형평성에 있는 어긋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량사업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운영을 어떻게 정말 올바른 마음 갖고 집행을 하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업 결과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공개하고 공시를 할 수 있는 즉각 공시를 할 수 있어 누구든지 그 돈이 어떻게 집행되겠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량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이 선심성 논란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좌광일 사무처장님께서는 지금 이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계속 제기해왔던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도내 그 43개 읍면동에 이제 2억 원에서 이렇게 5억 원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제 예산을 이제 배정했는데요. 이 예산은 그 2012년 이렇게 폐지된
그 재량 사업비와는 조금 이렇게 뭐 성격이 뭐 다른 부분도 있고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 그 읍면동장 재량 사업비는 그 임의대로 이렇게 재량껏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제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그 환경정화 사업비로 이렇게 60%, 주민수거문 사업비로 40%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읍면동이 이렇게 최일선 행정기관이고 이렇게 말초신경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마을에 그 필요한 이제 그 예산이 필요한 이제 그 긴급 현안 사업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읍면동장이 그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뭐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가 있고요. 예. 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보면 거기에 그 상당 부분 예산이 그 시설비로 이렇게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이렇게 또 중복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그 면밀한 검토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량 사업비라고 돼 있지 않지만 특별 교부세라는 게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 지역 현안, 그 다음에 재해 관련된 것들이 이게 칸막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정부는 어떠한 형식을 완전히 갖춰줘서 이제 집행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사후 정산도 확실하게 하는데 예. 우리는 사실은 예산서상에 그런 구조적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예산의 유연성을 담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편법으로 재량사업비란 명목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특별 교부세 같은 그런 개념을 차용을 해서 우리 제주도만의 좀 독특한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좀 더 정말 재해 때 쓸 수 있는 예산 아니면 또 지역의 현안을 할 수 있는 현상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좀 더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운영 앞으로 해보는 것도 예. 하나의 또 방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는데 굉장히 오해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재량 사업비라고 예산에 명기된 것도 없고 재량 사업비라는 것은 전에 보면 이제 그 시장 포괄 사업비, 읍면장 포괄 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들은 전부 부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 환경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농로라든지 마을단길 정비 사업, 다음에 이제 행정운영비 뭐 이런 게 다 그 소규모적으로 소액적으로 전부 명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뭐 전용을 하거나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읍면에서는.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재량 사업비라고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진짜 그 사업성 예산에서 예산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119라는 사업을 명목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탄력적으로 좀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이제 오해될 부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뭐 공통적으로 이 재량 사업비 방식 그 아주 그 작은 규모의 사업들을 일일이 예산서에다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재량껏 쓸 수 있는 이런 사업비는 필요하지만 이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투명성을 높일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주도 예산안 관련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주의 사회복지 예산이 이번에 많이 이제 줄어든다 이런 그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정부 방침도 그렇고 사회복지 예산을 계속 늘리는 추세인데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보면 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줄어든다 이런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김정학 기획관님 말씀 듣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복지 예산은 크게 두 가지에 이제 좌우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그 수혜 대상자와 그리고 복지시설 수에 따라 지원되는 국고보조 사업 이런 부분에 이제 크게 좌우가 되고 있는데 그 원래는 그 사회복지 예산이 그 7,528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 매칭 사업이 90.8%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7,279억 원인데 국비 매칭 사업이 80.1%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원래까지는 그 분권교부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국비 지원에 따라 가지고 지방비를 부담을 했는데요. 예. 내년도에는 전액 지방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1,000억 정도의 국고보조 사업이 지금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사회복지 예산이 감소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를 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예. 전국 평균이 1인당 사회복지비가 87만 1,000원입니다. 예. 근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전국 2위 수준인 116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감소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에 그 국가 정책이 그 사회복지 사무를 많이 지방으로 이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시설을 건립하는데 이런 데 많이 중점을 둬서 이렇게 좀 운용되는 것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도에서는 그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어르신 이런 부분의 사회적 약자들이 지역사회 소외 문제 해소를 위해서 이런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확충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읍면동에 있는 그 복지위원 협의체 등과 연계해 가지고 이런 민간 협력에 의해서 이런 긴급 복지 예산을 확대해서 그 상시 위기가 있는 가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고 해서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이런 시스템을 창출하는데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학 기획관님 말씀 요약하면 지금 국고 매칭 사업이 이렇게 감소하면서 예. 내년도에 그 사회복지 관련해서 그 1,000억 정도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그 지원되던 예. 그 국고보조금이 감소가 됐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지만 1인당 사회복지비는 제주가 전국에서 예. 두 번째로 높다. 예, 두 번째 수준입니다. 예,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좌광일 사무처장님, 사회복지 예산이 제주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원희룡 도정은 그 복지 사각지대 없는 제주사회구현과 함께 그 맞춤형 복지를 이제 강화하겠다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최근 그 한국 사회는 물론 이렇게 제주 사회가 그 고령화되고 저출산 그리고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작 이렇게 늘어나야 할 이렇게 복지 예산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그 원희룡 도정의 그 복지 마인드가 좀 미흡한 게 아니냐. 그리고 어쨌든 그 복지 정책 확대에 대한 그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사회복지 예산이 이렇게 7,279억 원으로 올해보다 그 3.1% 감소했고요. 총 예산 대비 그 사회복지 예산 그 비중도 19.1%로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정도 이렇게 낮은 실정입니다. 예. 그동안 그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해마다 이렇게 증가를 해왔는데 이처럼 이제 그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이렇게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 여성국의 예산의 경우 무려 이렇게 그 23%나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짚어볼 부분은 그 복지 예산 중에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을 이렇게 보면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장애인연금 이런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한 400억 원가량 늘어났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라는 거죠. 이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 이렇게 비용이라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런 자연 증가분을 이렇게 제외하면 사실상 그 실제 복지 예산은 이제 크게 후퇴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그 국가와 연동되어진 그 시책과 이제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제주 특색에 맞는, 제주 실정에 맞는 이제 복지 정책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이 점 또한 이렇게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도민들이 이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 사회복지 안전망을 이렇게 촘촘하게 구축하려면 복지 예산에 대한 더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또 특히 이제 감소한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필수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회복지 비용을 충당하다 보면 실제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제주만의 특색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는 차질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 고태민 의원께서는 사회복지 예산 상당히 지금 그 감소세 이 부분이 지금 예. 우려되고 있는데 예.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우리 도정에서는 뭐 감소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데 뭐 이게 왜냐하면은 그 예산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뭐 도정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대타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아까 우리 장광일 사무처장님 말씀하시듯 감소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통계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거 재원 배분에 대한 감소율입니다. 이게 2015년도 전체 예산 중에 이제 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도보다 이 점유율을 보면은 19.1%로 전년도보다 한 1.9%가 감소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감소하는 사업 대부분이 이 저소득층 의료 강화 사업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그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사업 이런 아주 필요한 예.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우리 이회에서라든지 그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은 논란을 좀 일으키고 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지방자치 지난해 평균 비율을 보면 24.5%입니다. 예. 이게 우리보다는 한 8.4% 우리가 이 평균보다도 한 8.4%가 좀 낮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정부나 우리나라는 좀 화두가 복지 예산 중액인데 제주는 이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실체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내부적으로 이게 어디서 뭐 가고 오고 하다 보면 내부 거래에 있다 보면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통계적으로는 한 235억 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문제가 되고 있나 해서 좀 제주시에다가 한번 좀 예산을 안 든 게 뭐냐 이걸 좀 파악을 해봤더니 뭐 이제 필수 예산인데 확보 못한 예산들이 둘째 이후 자녀 양육 수당이 한 15억이 필요한데 한 5억이 좀 부족하다. 예. 그리고 이제 지역 아동센터 추가 운영비가 필요한데 이것도 한 6천만 원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뭐 장애인 교통비 같은 것도 한 4억이 부족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도 한 3억이 부족하다. 이것을 왜 그러면 이제 와서 부족하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정산 차원에서 하다 보면은 작년도에 본 예산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 부족분은 정산을 해서 추경에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경이 잡는 것은 대타에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돈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추경에 가기 때문에 전액을 좀 잡아주면은 이게 쭉 올라갈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너무 이제 중앙과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전국의 평균하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좀 비교 행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해요. 어느 부분이 우리가 이 복지 부분은 전국적으로 꼭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주도라고 따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전국적으로 좀 사례를 좀 비교 분석을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뭐 예산이 감소가 됐다 이제 하는 것들은 뭐 정부 방침에 있어 이제 수급권자라든지 이 자활 관련 국비 사업비가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그 이 보육가정 및 예산도 이제 많이 줄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보완을 하고 또 내년도 좀 추경이라도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좀 우리 복지 사각지대도 없애고 우리 불명예 제주도가 제일 꼴찌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 사회복지 예산 집계하는 방식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뭐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동욱 교수님께서는 이 사회복지 예산 감소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 기획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그 이번에 저는 이제 믿고 싶은 게 그 전에 있는 것보다 절대액은 뭐 그렇게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이제 믿고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분권교부세라든지 그 영유아 보육료가 일반액으로 이제 전입이 되면서 이게 비율이
예전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 심의가 끝나고 난 후에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우리가 2014년도까지 통계를 보면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주 포괄적인 복지를 보면 사회복지하고 또 보건 예산까지 합치다 보면 그 간격이 우리 제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간격은 전국 평균보다 점점 넓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저희들이 사회복지 보건 예산이 전국 평균보다 한 3.1%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14년도는 3.8%로 더 간격이 더 벌어졌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기능별 예산을 보면 한 5년 동안에 보면 복지 예산이 계속 증가세는 맞습니다. 근데 복지 예산은 한번 증가돼서 떨어지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재정위기를 닥치면 가장 감수하는 것이 복지 예산이지만, 그래도 재정이 안정되고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소위 세입 예산이 좋은 상황에서는 복지 예산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한데, 이런 논란이 들어서게 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하는 어떤 편법적인 것보다도 처음부터 예산 서서히 우리가 좀 반영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우리가 또 비율을 갖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문화예산이 오르다 보면 당연히 보건복지 어디든 어느 분야에서 또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절대액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비율로 가다 보면 그걸 아쉬워하는 그런 소위 관련된 도민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율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고요. 또 절대 예산으로서 과연 그런지를, 이번에 2014년도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일반 회계의 편성 체제 운영 기준 자체가 좀 달라져서 좀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지만 이제 편성이 다 끝나고 나는 심의가 다 나중에 17개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과연 우리 제도가 복지 예산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 예, 그렇게 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주의 사회복지 예산이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서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사회복지 예산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그 내년 제주도 예산을 보면 지금 좀 특징적으로 나타난 게 사회복지 예산이 감소한 반면에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지금 협치 관련한 예산으로 해서 상당 부분 이렇게 증액되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좀 특징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 협치 예산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됐고 삭감 폭이 상당히 컸는데, 이 문화예술 협치 예산 관련해서 좌광일 사무처장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협치위원회 조례가 이렇게 도의에서 이렇게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예술 분야 협치준비위원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해 예산안을 보면 이렇게 문화 예산이 이렇게 대폭 갑절 이상 이렇게 늘었죠. 반면에 관광 분야 예산은 이제 한 50%가량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협치준비위원회를 두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이렇게 대폭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도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제 의혹이 이렇게 제기된 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 협치위원회에서 제주도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 이제 깊숙이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렇게 제기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문화예술협치위원회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인사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대표로 맡고 있는, 이렇게 소장을 맡고 있는 특정 연구소의 문화 콘텐츠 엑스포 사업 명목으로 3억 원의 예산이 민간 위탁금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이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런 것 또한 이렇게 이렇게 좀 특혜 소지가 있다, 이런 이렇게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단지 이렇게 문화예술협치준비위원회에 이렇게 자문을 받았다고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정황상 이렇게 봤을 때 자문 수준을 이렇게 넘어서 충분히 예산 편성 과정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이렇게 이심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협치라는 개념이 결과적으로 좀 왜곡되어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이렇게 원희룡 도정에게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문화예술 협치 예산 관련해서 지금 특혜 소지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정환 기획관님, 제주도의 입장 어떻습니까? 예, 협치는 원희룡 지사님께서 지난
그 선거 과정에서 큰 공약으로 내미시고 이렇게 도민들에게 발표하시고요. 우리 도정의 핵심 지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협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지만 우선 그 민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 예. 또 현장의 목소리 이런 것을 이제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집행력 이런 부분을 합쳐서 우리가 그 좋은 그 지역 발전 계획을 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협치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그 참고로 그 예산 편성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 예산 편성 전에는 업무별로 그런 도민이라든지 또 관련 단체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을 위한 그 업무 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어떤 계획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부서에 그 예산 요구를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또 나름대로 그쪽에서 그 시급성이라든지 이것이 수혜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중복성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검토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도의회에 이제 그 제출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 문화부서에서 이 문화예술협치 그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우리 도내의 그 문화예술인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제주도의 문화예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떤 그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보단도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부분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런 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우리의 예산을 어떻게 잘 짤 거냐 이런 부분을 한번 자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그 도의회에 있는 거고요. 앞으로 그 이러한 부분의 결정 만약에 도의회에서 이제 예산이 결정되면 앞으로 이 문화 부분의 예산도 일반 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의원님, 이제 지금 그 예결위에서 예. 지금 상임위 통과한 예산들을 지금 개수 조정을 할 텐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예술 협치 예산 상당히 예. 지금 논란이 많은 채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좀 원희룡 도지사께서 협치를 내거는 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협치를 내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된 뭐 이 준비위원이라고 할까요? 또 이런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나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 이 언론이 다 이 협치 문화 예산에 대해서 지금 다 이렇게 저기 뭡니까 매일 기사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좀 내용을 좀 들여다봤는데 사실 이 오해의 살만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문화관광 스포츠국에 과가 4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3개 과는 예산이 10%에서 33%까지 예.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 문화정책과만은 93% 한 205억이 충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집행에 있어서나 이 부적당한 그 덩어리 예산, 예. 또 전임 도정에서 종결된 예산 이런 것들이 집중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제 관계국장이 준비 협의했다고 이런 말도 해서 예. 더 이렇게 이제 어떤 화약고가 되지 않느냐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정책과 예산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 자체 재원으로 사용한 예산이 한 234억 원이 돼요. 그 예. 문화정책과에. 예. 거기에 35% 수준인 한 8,195만 원이죠. 이게 신규 사업이 편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저도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부서에서는 그 도민이라든지 문화예술인들이 그 요청된 사업 타당성을 보고 계산을 합니다. 이제 문제 사업인 경우는 이제 차익이 반영이 안 되는 대로 형태도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진짜 그 한 35%이라는 예산이
자체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서 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우리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그 관계국장한테 좀 질의를 했는데 어떤 그 다른 그 분야와 형평성 문제를 이제 의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문화융성이라든지 토지사 의지와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오늘 문화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이렇게 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문화관광 스포츠 분야에서 유독 그 문화 분야의 예산만 증액이 되고 예. 관광 스포츠 분야 예산은 이제 감액되는 감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김동욱 교수님께서는 문화예술협치 예산 논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 이제 아직 뭐 이번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에 한 347억이 됐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이제 문화예산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문화예산을 증액시킨 거에 대해서 박수 쳐주는 그런 또 시민단체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기능별 안에서 문화예산에 드는 것은 칭찬하지만 또 그 내속을 들어보면 문화관광하고 또 세분해 보면 또 거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불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협치위원회를 통해서 물론 협치위원회가 소위 말해서 이제 문화 쪽에는 협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그 토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 쪽에서 협치위원회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 보면 뭐 원도심 재생하고 연결시켜서 하는데 분명 협치위원회는 사실 민간 전문가만 들어있지 주민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과연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지 그게 아니라 특정한 어떠한 정말 전문가들이 이해한 그런 예산 편성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게 큰 틀에서는 원도심 재생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문화를 우리가 융성시키려고 여러 가지 예산이 이제 투입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좀 의견도 교환하고 그런 것들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전문가에 의한 예산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협치위원회가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면 민간이 이전이 많이 될 텐데 이러한 프로세싱이 좀 필요하다. 전문가 이해한 그런 그 위원회를 위한 어떠한 예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협치위원회들이 관련된 여러 주민들하고의 이야기가 소통이 되고 난 후에 그거를 우리가 예산을 도에 요구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자기 머릿속으로 해서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우리 동네는 이렇게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하려니 이런 프로젝트를 하겠다. 라고 해서 그다음에 그 위원회 입을 통해서 도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번에 아마 처음이니까 아마 그러한 시행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그 협치위원회 예산하고의 그 예산의 어떤 편성에 관련된 것들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가끔 이야기가 자꾸 나오던데 예산 편성하고 심의권에 대한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물론 초반에 우리가 편성권하고 심의권하고 의회하고 도집행부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의 직권이 우리 이제 강할수록 사실은 예산 편성권, 심의권들도 일정 부분은 주민들이나 누게 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같은 데도 대통령제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 편성권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또 특별자치도가 되고 나니까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다 보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이런 돈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는 상황. 이걸 또 협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미숙한 어떠한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많으면 좋은데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의회든 주민이든 도의 다른 그런 주체들이 예산 편성에서도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좀 폭넓게 수렴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김동욱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스럽게 그러면 저희들 이번 오늘 그 시사인단의 그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데 해마다 이 반복되는 예산안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제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좀 형식적으로 좀 그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제주도 예산을 짤 때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잘 짤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좀 제도 개선 방안 같은 게 어떤 게 가능할지 이런 문제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먼저 고태민 의원께서 예. 예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산은 우선적으로 이 아까 말씀드린 주민 참여 예산의 실행의 문제점 같은 것은 이제 너무 행정에 이제 관여하지 말고 우선 지역 주민들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죠. 주민 대표성 있는 부분들에 맡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정시라든지 도단위 자문위원회 역할도 이 재정립 필요성이 있다. 예. 그다음에 이렇게 들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이 연례적으로 많은 말들이 많은데 이게 이 가용 재원 부담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안고 있는 인력 운영, 특별자치도 출범 시 기조와는 달리 인건비가 많이 과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상하수도가 상수도만 경험만 해도 이제 연간 167억, 하수도가 연간 적자가 한 1,007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처리 비용도 연간 한 250억 정도 이렇게 적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주민 혈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화되다 보지 못하니까. 또한 이게 공공시설 및 유지관리도 이게 한 350억 연간 이렇게 적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변화와 혁신을 안 하고 이게 어떤 가는데 너무 이제 안 이런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적자적인 규모들을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지방 재정은 이제 어렵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주민 부담은 더 늘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도정도 좀 혁신적으로, 저는 그래요. 우리 지사께서 이번 당선되면서 뭐 어떻게 무슨 크게 사업을 공약을 하거나 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이런 큰 사업들을 좀 계획을 할 수 있자,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초기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의 면에서, 지방재정 수입 면에서 좀 안고 있는 적자 요인을 어떻게 개선할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정학 기획관님, 예산 편성 또는 예산을 짤 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오늘 토론에서 지적된 뭐 선심성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투명하지 않은 집행,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제도 개선 방안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시책을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이 세금인 예산을 어떻게 하면 도민에게 이런 많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만드느냐,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혜 폭이 가장 큰 사업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또 사회 안정망을 어떻게 확충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 지출 혁신을 위해서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에서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야 되고, 또 추진부서도 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재정 집행 상황을 투명하게 도민에게 공개해서 이러한 투명성 확보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항일 사무처장님,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상당히 좀 형식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예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요한 방법, 대안으로 그동안 거론되어 온 게 요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떤 좀 개선 방안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토론 좀 마무리 발언 겸해서 해주십시오. 그다음 김동욱 교수께도 1분간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 참여 예산제는 2012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고,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직접 참여함으로써 어떤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도정 역시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을 이렇게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이 132억 원으로 이렇게 지금 3년째
지금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 예산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시설비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렇게 자원을 활용해서 그 마을 발전을 이렇게 꾀할 수 있는, 그래서 부가가치를 이렇게 창출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 정해진 이제 예산 항목의 범위를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제도가 예산 편성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권한이란 게 도민들로부터 유임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한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짜는 만큼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보다 넓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교수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번 예산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산은 역시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또 중립적이지도 못하다. 그건 매 느끼는 것들이죠.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다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이제 중립적이 아니라 형평성의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형평성도 요즘에 또 말들이 거론들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우리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성권과 심의권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도청의 집행부에서는 편성에 대한 독점권이 있고요. 의회는 또 심의권의 독점력이 있거든요. 이걸 깨뜨릴 수 있는 것들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하나의 또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130억이 지금 한 2, 3년 동안 계속 같은 금액으로 돼 있는데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서,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기획 능력도 없고 또 예산 쪼개기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이거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컨설팅 할 수 있는 어떤 조직도 만들어서 좀 더 예산 편성에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또 심의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아마 다음에 예산 짤 때는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주 지역은 경제 규모가 작다 보니 지방 재정이 끼치는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큽니다. 결국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제주 도민의 삶과 지역 경제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